안녕하세요. 자, 오늘 12강 두 번째 온라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일제가 우리를 패망시킨 과정을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 패망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조상들은 어떤 대응을 했었는가, 어떠한 저항을 했었는가, 그걸 살펴볼 겁니다. 그걸 이제 국권수호운동이란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방향이 두 가지예요. 무력으로 저항하자, 실력으로 저항하자. 그래서 우리 오늘 그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무력으로 저항하자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 의병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병운동은 연대기식으로 살펴볼게요. 쭉 가면은 먼저 의병운동이 맨 처음 있었던 해는 1895년도예요. 이 95년도는 을미년이기 때문에 이 을미년에 일어나는 의병을 을미의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1895년도 일제가 우리나라 국모를 시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걸 을미사변이라고 그래요. 이후 친일 내각이 구성된 다음에 일본이 이제 개혁을 단행하는 걸 을미개혁이라고 해요. 그 을미개혁의 내용 중에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하는 단발령이 있습니다. 을미사변은 우리의 국모를 시해한 사건이고, 단발령은 당시 성리학 사회에서 효라고 하는 가치가 제일 중요한 사회인데, 그 중요한 사회에서 부모님이 물려준 신체를 회수하는 것 자체를 불효라고 인식했어요, 당시에. 따라서 을미사변과 단발령은 춤과 효라고 하는 가치를 다 저버리게 된 셈이니까, 이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당시 이제 주도층으로 가게 되면요, 들어가는 주로 양반 유생층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나서가지고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리학자들이 이런 가치에 민감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주도적으로 나섰던 좀 유명한 분은 유인섭 같은 분이 있는데, 크게 활동이 눈에 띄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이 을미의병이 일어나자마자 당시 우리나라 임금이었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서로 옮겨요. 그걸 아관파천이라고 하죠. 그 아관파천을 하는 당시에 러시아가 우리에게 요청했던 건 뭐냐면 나라를 안정시키고 와라. 그래야 우리가 받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았다 해서 고종 황제 폐하께서 당시에 일어나는 의병들하고, 야, 너희들 얌전히 좀 있어. 내가 다시 러시아 공사관 가서 해결할 테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좋게 해결해 줄게 라고 해서 고종이 의병을 두고 해산 권고 조치, 해산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을미의병을 일으킨 계층이 누군가요? 유생들이죠. 유생들은 성리학자들이고, 성리학자들은 춤을 하늘같이 여기는 사람인데 임금의 명령이잖아요. 바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미의병은 큰 활동이 눈에 띄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쭉 가서 또 다음에 일어난 의병이 1905년도에 일어나게 돼요. 이 1905년도에 일어난 의병을 을사년에 일어난 의병이라고 해서 이걸 을사의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을사의병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쉬운데 1905년도에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당하는 조약이 체결돼요. 이름하여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을사의병은 을미의병과는 다르게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일어나고, 나라가 거의 망했다고 보거든요. 90% 이상이 당시에. 그래서 유생들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조금 유명한 분로는 민종식, 최익현. 이 최익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최익현 그분 맞아요. 흥선대원군에게 하야상소도 올렸던 분이고, 이 당시에 을사의병을 가담을 해서 싸우시다가 스시마성으로 끌려가셔서 거기서 고문당하다가 순국하시게 되는 대표적인 당시 보수 우파의 아주 전형적인 충절을 지키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좀 유명한 분은 신돌석이라고 하는 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은 좀 왜 유명하냐? 싸우기도 잘 싸우셨지만 평민의병장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을사의병은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는 상태에 임박해서 일어난 의병이기 때문에
평민들도 들고 일어서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신도석 장군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1907년도에 또 한 번 의병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 1907년은 정민년이기 때문에 이 의병을 정미의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미의병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울산의격에 내려진 다음에 이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기 위해서 고종 황제가 1907년도에 네덜란드 헤이그란드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 사신을 파견해요. 이걸 헤이그 특사 파견이라고 하죠. 그 헤이그 특사 파견은 일본이 봤을 때는 외교권을 행사한 거예요. 사신을 파견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1905년 울산의계약으로 이미 외교권은 통감부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고종이 조약을 위반했다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고종을 이에 근거하여 강제 퇴위시켰어요. 한나라의 멀쩡한 군주를 타국이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다가 대한제국의 군대까지 해산이 됨으로 인해서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선 게 정미의병이 되겠습니다. 이 정미의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기 군대 해산 있죠? 이 해산된 군인분들이 가담을 하세요. 집에 가지 않고 의병에 가담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을미의병, 을사의병은 솔직히 얘기하면 전투력이 조금 약했거든요. 주로 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데 요 정미의병 단계에서는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돼요. 전문적으로 싸우는 걸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에 의해서 이때부터는 이제 앞에 두 단계를 의병 운동이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의병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은 당시 전국연합의병이 구성이 돼요. 이거를 13도 창의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주도적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은 이인영, 허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당시 일본이 주름 잡고 있던 서울을 찾아내자라고 하는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기 며칠 전에 이거를 총지휘하고 있던 이인영 장군 집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부진상 연락이 온 거예요. 총대장이 사실은 그거를 조금 뒤로 미루고 이 작전을 수행해서 되는데 이 당시 성리학 사회잖아요. 효가 우선이다 해서 내려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작전을 총지휘할 사람이 사라졌잖아요. 부대장이 이제 허위라는 분이 주축이 돼서 활동을 했지만 결국 작전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1907년 정미의병이 실패하고 나서는 1908년경이 되면은 전국적인 의병은 사라져요. 사라지고 이제 호남의병이라고 해서 전라도로 가서 이제 활동하시는 숨어 사는 의병들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모든 전투력을 집중해서 호남의병을 박멸하기 위한 작전에 투입이 돼요. 이거를 남한 대토벌 작전이다. 의병만 습치라는 게 아니라 비겁하게 거기는 민가도 습격을 해서 민가도 막 불태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병의 활동은 되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자, 이게 마지막인데 보이겠죠? 1910년도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 무력 항쟁을 했었던 의병들은 해외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해외는 주로 간도와 연해주를 의미하고요. 이 간도와 연해주로 해외로 넘어간 이 단계부터는 이제 우리가 의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 독립군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게 1900 대한제국 구한말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활동했던 의병운동 단계의 모습이에요. 자, 이게 이제 한 단계 한 국권수 운동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애국계몽운동은 무력으로 저항해봤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깨우치게 하고 산업을 통해서 좀 경제적인 힘도 키우고 언론들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깨우다 보면
우리의 힘이 강해져서 자발적으로 독립을 쟁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추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애국개몽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세요. 그 단체를 역시 역표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만들어진 애국개몽운동 단체는 1904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이 단체는 비교적 생각보다는 잘 나오는데 이 단체를 보안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보이죠? 자, 이 보안회는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황무지 개간권이에요. 이 황무지 개간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황무지라고 하는데 그 땅을 개간하면 그 땅에 일정 부분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이걸 보통 조선인들에게만 이걸 인정해 주는데 일본이 자기네들에게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이 황무지 개간권 요구가 있었는데 요에 대해서 이 보안회가 주축이 돼서 이게 뭔 소리냐? 너희 일본인들에게는 땅을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요거를 교육위원 요구해서 반대 운동을 펼치고요. 이 반대 운동이 성공을 거둬서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을 가져갈 수 없게 돼요. 그런 점에서 눈에 띄는 업적이기 때문에 보안회 정도는 조금 눈여겨볼 만하고요. 1905년이 되면 이제 입보였던 보안회는 1년 뒤에 해체가 되고요. 1905년도가 되면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헌정연구회. 이 단체는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으로 정치하는 걸 연구한다. 그래서 입헌군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었는데 그 외의 활동에는 딱히 눈에 띄는 활동이 보이진 않다가 1년 뒤에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06년도가 되면은 대한자강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대한자강회. 이 단체는 규모가 생각보다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회를 설치했어요. 지점을 설치했다는 얘기죠. 전국적인 지회를 설치했다는 얘기는 전국적인 조직이 아주 규모가 컸다는 거예요. 이 단체 활동 중에 조금 눈에 띄는 거는 이 단체가 6년도에 만들어져서 1907년도가 되면 고종의 강퇴가 있어요. 강제퇴위. 그래서 이 고종에 대해서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펼칩니다. 그러다가 일제에게 밑보여서 해산되게 되죠. 이게 대한자강이에요. 사실 보안회 정도를 제외하고는 애국개몽운동단체 활동은 눈에 띄게 성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1907년이 되면 새로운 애국개몽운동단체가 만들어지니 그 단체가 매우 중요한 단체가 돼요. 이 단체가 신민회라고 합니다. 자, 이 신민회라는 단체를 주도적으로 만드신 분은 도상 안창호라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시 대한매일 신고의 발행인이었던 양기탁, 이동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앞에 단체들이 비교적 성과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왜 실패했냐? 그러니까 다 공개적인 단체다. 반일 활동을 하는 항일 활동을 하는데 공개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는 일본에게 정체를 드러내지 말자. 비밀 결사 단체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단체는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서도 앞서의 단체들과는 상당히 남달랐는데 공화정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눈에 띕니다. 왜 눈에 띄냐? 아직도 우리는 조선시대에 이 왕조의 영향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독립운동하시는 분들 대다수는 우리가 일제에게 독립을 하더라도 새로운 독립국가의 그 지배 형태는 이 고종과 순종이 지배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인식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처음으로 깬 거예요. 공화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국리주의에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보다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단체가 등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단체가 왜 더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되냐라고 하면은 사실 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이가 썩 좋진 않았어요. 의병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애국개몽운동을 하시는 분들 보고 저건 너무 좀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판단하시고 애국개몽운동 하시는 분들은 의병운동 하시는 분들 저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데 왜 저런 거 할까 이렇게 서로 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신민회는 그렇게 실력 양성을 하는 것 외에도
그래 실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을 갈 때는 내신과 공부도 중요해 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 무장 독립전쟁 요것도 강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신민회라는 단체는 애국개몽운동 단체이긴 하지만 의병운동의 역할도 같이 병행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이 단체의 활동들을 조금 눈여겨보면요. 자, 네 번째 이제 활동으로 가서요. 활동은 당연히 이제 이 신민회가 기본적으로 애국개몽운동 단체니까 교육 산업 쪽에서의 활동이 있어요. 교육 쪽에서의 활동으로는 오산학교, 대성학교를 세웠고요. 오산학교, 대성학교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이런 쪽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서점이었던 어떤 태극서관 그 다음에 도자기를 만드는 회사인 자기회사 그 다음에 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 아주 잘 나오는 파트죠? 무장 독립전쟁을 강조하다 보니까 국외에다가 무장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많이 아시는 얘기인데 이 당시 이시영, 이회영, 이시육형제라고 해서 서울에 상당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갑부 육형제가 있었거든요. 신민의 멤버셨어요. 예정된 안정된 삶을 다 버리고 본인들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 척박한 중국 땅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식민지 기지를 거세요. 삼원보라는 곳에다 땅을 사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면서 독립운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신민의 활동이 점점 부각이 되고요. 비밀결사인데 이게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본에게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일제가 어떻게 하게 되냐? 이제 해산 작업 들어가는데 바로 뭐냐? 당시에 그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 안중근 의사 사촌 동생으로 안면근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조선 제1대 총독으로 데라우치 마사오케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사실 신민회와는 관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제는 뭐 이 사건을 신민회에 좀 적용하자라고 해서 그 사건에 배후에 신민회가 있는 것처럼 그 조서를 꾸며가지고 신민회 멤버들을 다 구속을 하고 재판을 끌어낸 거예요. 이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 백오인 사건이라고 해요.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에요. 사실 이게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 백오인 사건 중에 실제 유죄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일본이 그냥 조작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해가지고 이거 이 신민회를 드러나게 하겠다. 어쨌든 이 사건은 다 무죄가 판결이 나긴 했지만 이 105명 신민회 핵심 멤버 다 105명이 재판에 나오는 순간 다 됐어요. 공개가 되잖아요. 비밀 단체였는데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 단체는 해산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해산되게 돼요. 이게 1911년이 되겠어요. 자, 이것 외에 내용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되나요? 자, 그리고 요 시기 때 약간 부록조항으로 무한말 때 간도와 독도란 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요거를 또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그 중에 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배웠던 내용과 중복이 되는데 조선시대 후기에 조선과 청이 국경선을 명확히 구분짓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게 돼요. 그거를 백두산 정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1712년) 숙종조 때 이 비석이 세워진 다음에 경계가 잘 정해지는 듯 싶었으나 여기에 내용 중에 토문강이라고 하는 강이 나오는데 이 강의 해석을 놓고 중국과 우리나라가 해석이 달라요. 중국은 이제 두만강이라고 해석하고 우리는 이제 송화강의 지류인 토문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해석과 중국의 해석이 달라게 되고 요거에 대한 해석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그 해석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해석이 맞으면 토문강 밑에 있는 땅이 우리나라 땅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즉 영유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참 논란이 휩싸였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일제시대가 전 구한말 시대에 일본이 한참 괴롭힐 때 우리 농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간도로 넘어가서 일구고 이제 우리 생활터전으로 점점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제국, 당시 나라였던 대한제국이 사실 그러면 이 땅은 우리 땅이네 라고 하면서 어떡하냐, 정식 관리를 파견하기에 이르러요. 간도 관리사를 파견하기에 이르고요. 이 간도 관리사로 파견되신 분이 이범윤이라는 분이 파견되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대한제국의 영토를 인식을 해서 통치를 해오고 있었는데, 문제는 1905년 을사늑약을 맺은 일본이 외교권을 대신 행사한다면서 청나라와 조약을 하나 체결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간도협약이라고 합니다. 간도협약. 1909년도에 맺어진 조약이고 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에요. 이 조약에 의하면 일본은 사실 우리를 점령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륙진 중국을 점령하고 싶어 했어요.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려면 대규모의 부대를 파병해야 되는데 군대 외에도 수많은 무기라든가 식량을 운송을 해야 돼요. 병참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철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중국에서 남만주 안봉선 철도 부설권이라고 해서 철도를 짓는데 그 철도 짓는 권한을 일본에게 넘겨주기로 한 거예요. 철도 부설권. 또 짓는 권한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간도를 청의 영토임을 간도가 청의 영토이다라고 확인해주는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걸 간도협약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을사늑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에 근거한 간도협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독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독도는 신라 지중왕 때 이사부를 파견해서 우리나라 땅으로 편입한 이후에 만든 이후에 계속 진행하다가 공도정책, 세완정책 등으로 섬을 잠깐 비우는데 그 사이에 일본인들이 오게 되고 그 일본인들을 내쫓고 우리 영토임을 다시 확인시켜줬던 게 조선 숙종조 때 안용복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떡하냐, 대한제국에서 고종황제께서 칙령 제41호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그래서 독도는 우리 영토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원래 뭐 선포 필요 없죠. 원래 우리 땅이기 때문에 1900년도에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이 뭐 한일의정서 기억나세요? 군사적 요충지를 사용해도 된다는 뭐 이런 이상한 조약들을 활용을 하면서 어떡하냐? 은근슬쩍 독도를 강탈해 갑니다. 이때 이제 일본에서는 이게 찝찝했던지 일본 중앙정부가 맞는 것도 아니고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이라는 데서 독도는 다케시마다 라고 하면서 선포한 게 있어요. 이거를 시마네현 고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에 독도가 이제 계속 일본 측 주장에 의하면 1905년인데요. 자기네 땅을 주장하는 계기가 돼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발표했을 때가 우리 이제 독도의 날이라고 해서 독도교육 주간 설정을 하고 있고요. 시마네현 고시가 발표한 날이 이제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해서 일본 우익 인사들이 이상한 행사를 하는 날이 이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온라인 수업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교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